한겨레 더정치 대선 주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 한겨레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하죠.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시죠? 네. 당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정당들은 다 바르지 않은 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게 보수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네, 왜 빼셨죠? 빼자는데도 주장이 좀 달랐어요. 저는 네. 보수를 뛰어넘자라는 뛰어넘자. 주장이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달자. 그러니까 무슨 뭐 개혁. 개혁 보수. 네. 개혁 보수하면 약칭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보수로 가자. 보수당. 아. 네. 그래서 그 논란 끝에 이제 제가 주장한 대로 보수는 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뭐 저나 거기 뭐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나 누가 봐도 보수적인 기반에서 정치를 해왔는데 그렇죠. 네, 보수정당 이게 출신이시죠. 자기 가슴에다가 나 남자라고 남자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근데 보수인 거 다 아는데 보수당 음. 이렇게 쓰는 것도 웃기고 뭐 개혁 보수당 웃겨서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넣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바른정당으로 간 거죠. 바르게 살자. 네. 그 옛날에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썼던.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뭐 또 네. 뭐 된장 바른당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앞으로 뭐 정당이 잘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네. 대통령에 도대체 왜 출마하셨는지 누가 좀 한마디로 압축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치 확 바꿔서 국민들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그 골치 아픈 대통령을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남경필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프로죠. 저는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예.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시죠? 국회에서 다 미워하는 국회의원 5선을 했어요. 네, 5번 하셨죠. 예, 그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그래도 정치의 본질 이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 하면서 실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 준비했던 생각했던 이러한 철학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네.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붕붕 뜨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도 알고 실전도 강한 직접 해봤다. 이게 이제 말씀이시죠? 프로죠. 저는 프로페셔널이다. 프로페셔널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강조하시면서 또 세대 교체를 강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뭐 지금 야당에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같은 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아주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자, 다른 사람들도 젊은 주자들이 꽤 있는데 다른 젊은 주자들하고 나 남경필하고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나이만 얘기한 건 아니고 아, 네. 이 정치하는 방향 그리고 행동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달라요. 근데 또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누구하고 가장 비슷하시죠? 제가 그냥 본선에서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판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를 염두에 두시는 거죠? 안희정 지사, 안희정,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안철수, 그다음에 심상정 심상정, 의원, 남경필 넷이서 남경필. 본선 결승에서 맞붙길 희망하는데요. 네 분 다 젊은 분들이네요. 다 젊죠. 젊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남이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른 것 갖고 붙더라도 네. 선거 끝나고 나면 힘을 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네 분이요? 네, 네 분이 연정을 연정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대선 끝나고 나서 연정을 해서 지금 보면 이 예를 들면 뭐 야권 통합
또는 뭐 보수통합 이거 낡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좀 다시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자, 세대 교체, 또 협치와 연정, 공유적 시장 영재, 네. 탈권위 이런 말씀들을 큰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이거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제 아닌가 싶고요. 이제 과연 이걸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현실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건지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다고 한꺼번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이런 그 방향 제시에 대한 그 내용, 어떤 실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확대하면 된다.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네. 하는 것으로 실행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맵도 뭐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연정도 그리고 공유적 시장 경제도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지금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남경필 지사님하고 또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또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게 생겼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든 사람들은 이번에 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생각할 땐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뼈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오냐 이러는데, 그렇다고 또 야당끼리만 선거하면 그것도 민주주의는 아니니 네. 출마를 해야죠.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그냥 계속 빠져 있기보다는 그것을 새로 바꿔내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당을 탈당을 한 거고 바른정당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뭐 옛날 초기에 정치하실 때는 그 조금 인연이 있었어요. 네. 그 정치에 입문한 해가 같습니다. 같이 국회의원이 되셨죠? 저보다 한 4개월 빨리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로 예. 당선되셨죠? 그리고 저는 7월 달에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네. 처음에는 특히 권력 분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회창 총재 시절에 그 제왕적 총재 예. 시절에 그 제왕적 총재는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탈당도 하고 다시 복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당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때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정치 개혁으로 받아들여질 때잖아요. 그랬죠. 네. 그거를 이뤄냈다고 해서 이제 민주정당 기틀이 마련됐다고 다시 복당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 정신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줘서 많이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대표 된 다음에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짐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제일 느끼신 크게 부딪힌 게 저기예요. 2004년 5년 당대표 시절이네요. 당대표 시절에 네. 그때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집권해서 바로죠. 예. 그때 그 박근혜 당대표, 제가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에 제가 저를 비롯해서 좀 소장 그룹들이 박근혜 대표가 미래로 가려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아, 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께 직접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거절당하셨군요. 정수장학회 문제. 거절당했고요. 그거를 또 문제를 제기했던 그 박형준 당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 해임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최순실 씨가 있었나 보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최순실의 존재는 감지를 뭐 전혀 그건 못했죠. 못하셨고요. 예. 네. 그때 감지하셨으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냥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하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 그 기계로 최순실 씨 물러나시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제가 좀 직격탄을 쏘더라도 양해해 아, 주시고. 그럼요. 예. 아니,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도대체? 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한 10%대는 나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곧 도달할 거라고 아,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네.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 현재는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박근혜 정부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 아니냐. 아, 여당 출신이다. 예, 이게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지도도 모자란 것 같고요. 또 아직 대통령감으로 국민들께 제대로 각인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지지율은 안 오르는데 이제 저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을 5번 하셨는데 왜 인지도가 낮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국회의원 지금 나온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도지사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인지도가 확실히 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인지도도 높이고 뭐 이제 홍보도 해가면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지지율을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전략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뭐 특별한 전략은 없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세론처럼 보이지만 네. 끊임없이 국민들이 그 대항마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시장이 확 올라갔다가 또 조금 가라앉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쭉 올라가고 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네,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이 변곡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기간은 짧지만 지금 보니까 워낙 이 SNS를 포함한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태블릿 PC 보도된 게 지금 한 몇 달 됐죠?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네, 석 달? 10월, 예, 10월이니까요. 석 달 석달 전 조금 얘기죠. 넘은 네. 뭐 그 정도인데 옛날 같으면 한 1, 2년 정도의 변화가 그 안에 쫙 있었고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과 이 쇠락이 이게 뭐 한 1, 2주 안에 그냥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선까지는 저는 먼 길이 남아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못하면 제가 못나서 못하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혹시 남경필 지사님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근데 뭐 이번에 제대로 안 하고 뭐 다음번도 없는 거고 네. 이번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예. 자, 바른정당에는 유난히 좀 2세 정치인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대개 그 아버님들보다 더 이렇게 넘어서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남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인터뷰 때 그 유승민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렸더니 좀 약간 좀 발끈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젊을 때 어릴 때 고생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자, 누가 봐도 남경필 지사님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을 때 뭐 좀 고생 같은 거 안 하셨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젊을 때 고생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수저 정치인 맞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래. 요즘 대통령이 그냥 꽂혀 있나 봐. 네,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네.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정치하기 전까지는 진짜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들 표현하는 유복한 집안. 네. 그랬는데 정치를 하면서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국회의원 선거는 안 떨어지고 도지사 선거는 안 떨어졌는데 당내 경선은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지셨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요새 말로 개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주류를 쭉 해왔거든요. 저는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득 부의장님 불출마 하라고 참 겁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포항 가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결국 무산되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저를 사찰하면 좋은데 저희 아이들 엄마 사찰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막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도 빠지고 고생하면서 사실 부부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이제 제가 아이들 엄마하고 이혼을 하게 됐죠. 정치하시는 바람에 좀 대가를 많이 치르신 편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 도지사 된 다음에 저희 아들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이제 그 군대 가서 정말 폭행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고 저희 아이도 정말 많이 혼이 났죠. 아드님 성격이 지사님하고 비슷합니까? 저보다 더 남자다워요, 훨씬. 네. 예, 근데 본인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가정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어졌죠. 네. 그래서 금수저 맞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수저 맞는데 이거 부러진 금수저 아닌가. 부러진 금수저. 네. 숟가락이 부러졌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이시죠. 이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남편이고요. 네. 훨씬 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악전고투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 너무 많아서 그 부러진 금수저라도 잘 이어서 그걸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좀 간단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남지사님 출생지를 찾아보면 잘 안 나오던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종로구. 아, 그러시군요. 지금 저기 정부종합청사 그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는 어디를 들어가셨습니까? 학교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옮기시는 바람에 네. 수원에 이제 바로 이사를 가서 수원 살다가 또 서울로 이사 왔다가 아, 왔다 갔다 하셨군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수원으로 가서 서울 수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오셨습니까? 초등학교를 수원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와서 네. 5학년 때인가 서울로 와서 중고 등학교까지는 다 대학교까지는 서울로 다니다가 다시 이사를 내려왔죠. 그러시군요. 네. 경북고등학교하고 그렇습니다. 연세대 나오셨죠. 예. 나중에 신문 기자도 좀 하셨습니까? 수원에 있는 경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경인일보요. 예. 그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사회부, 정치부 이렇게 했는데 네. 기사 잘 쓰십니까? 그때 배운 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거요. 뭐냐면 중2가 읽어도 이해하게 써라. 네, 쉽게 써라. 예, 그리고 네. 단문으로 써라. 짧게 써라. 예,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어법에도 많이 그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훈련이 되신 거고. 그때 우리 저희 그 수습 기자 때 저희 사수 선배가 네. 무지하게 엄격했거든요. 그냥 그렇군요. 써가지고 하면 옛날엔 원고지 썼잖아요. 네. 빡빡 찢어서 그냥 아주 대단한 기자셨어요. 은퇴 지금 하셨죠.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참 쉽게 쓰고 짧게 쓰는 건 저는 지금도 잘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 쓸 때 하여튼 호흡이 한 호흡 안에 안 들어오면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자릅니다. 다. 알겠습니다. 자, 역대 경기지사 하신 분들 중에 유난히 대선 주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네. 이런 분들이요. 경기지사 그 터 자체가 뭐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나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네. 이제 끊을 때가 됐죠. 끊는다. 그 대선 후보로 실패하는 경기도지사의 악연을 이제 제가 끊어야죠. 성공하시면 끊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후임 경기도지사들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을 5번 하셨고요. 이제 네. 비주류를 하셨다는 설명 때문에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현역 의원들 중에 남경필 지사님을 이렇게 돕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바른정당에 오신 그 의원님들 중에 그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 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예, 출신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도 제가 그렇죠. 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원내대표 출마할 때 그분들이 이 도움을 주시다가 제가 네. 도지사로 차출되고 그분들이 이제 다 우리 유승민 대표를 돕는 입장이 돼서 네. 적극적으로 그때 같이 또 저도 마음으로 후원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아예 사람을 뺏겨버리셨군요. 다 제가 뭐 사실은 그때 유승민 대표께 네, 지원을 해드렸고. 지원을 해드렸고 그 같이 일을 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도지사 됐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 총선 전에는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이번에는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선 출마하는데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제 겹치다가 보니 결국은 이제 다 우리 유승민 대표를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막 요동치고 있는 대선 판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요새 그 보수 성향 언론의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권이 좀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바른정당 차원에서 어떤 대선 구도, 대선 전략 같은 게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요? 계속 바른정당의 그 이 전체적인 방향하고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너무 보수 뭐 따뜻한 무슨 뭐 이런 게 붙어도 결국 보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움츠러들지 말자라는 예.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인데 지금처럼 뭐 보수 대통합 이런 방향으로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한민국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영 싸움으로 가거든요. 보수 대 진보. 보수 대 진영성. 진보. 네. 아니 이 보수 대 진보 싸움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과거와 같은 극심한 갈등.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 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걸 왜 또 그렇게 가르냐. 두 번째, 선거 전략으로 봐서도 아니 필패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필패다. 아니 보수끼리 뭉쳐봐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자꾸만 보수라는 프레임 안에 가둔다는 것 자체가 선거 전략으로도 저는 무전략과 같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이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선거를 보수 진보로 나눌 게 아니라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이 새로운 새로운 정치 정치에 쪽에 서자.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서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번 우리도 해볼 만하고 국가에도 좋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세력에 좀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을 예상하고 그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낡은 정치는 뭐냐를 먼저 좋습니다. 규정을 하고 예, 예. 새로운 정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낡은 정치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 집권 기간 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친박 패권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끼리끼리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것이고 잠깐 빌려준 건데 그리고 이걸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에게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명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늘 뭔가 뒤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저는
낡은 정치. 낡은 정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게 새로운 정치죠. 네. 그러면 패권 없애고, 패권 없애고. 네. 그리고 이 비선실세가 없는 네. 이 권력의 공적 운영. 공적 운영. 세 번째는 이 그 투명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네. 그래서 이것은 해법은 하나입니다. 권력의 공유예요. 권력을 공유하면 이 앞에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독점이고요. 그리고 뒤에 것의 핵심은 권력의 공유죠. 독점에서 공유로 가자. 이게 바로 새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프레임은 알겠는데요. 시청자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려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안철수, 손학규, 뭐 김종인 이렇게 이른바 제3지대에서 정계 개편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뭘 이렇게 목표로 하는지가 지금 불분명해서 권력을 잡자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통의 이야기를 하고 공통의 목표를 하고 권력을 서로 투명하게 분점할 충분한 명분 네.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할 수 있겠죠. 명분과 철학이 네.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면 그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시죠? 아까 일자 설명을 하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탈당했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새누리당 그러면서 탈당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해체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그 세력하고 손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도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의 새누리당이 과연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만큼 과거 새누리당에서 충분한 자기 혁신을 했느냐라고 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임- 임명진 목사님 한 분 임명진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몇몇 그 친박 핵심 실세들 아주 소수에게 당원권 정지를 시켰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과거와 절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위협하죠. 어떻게 네. 손을 잡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고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황교안 대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뜻이 있으면 이제 빨리 권한 대행을 내려놓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 출마를 하는 게 맞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보수 진영의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돼서 선거전이 치러지면 네, 대한민국은 극심한 진영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 갈등이 올라갈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선 이후도 연정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선거 전략으로 봐도 경쟁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반기문 총장 사퇴한 반사 이익을 제일 많이 보는 걸로 일단 추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걸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걸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한 30% 초반대까지 다자구도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세론 같은 것을 인정을 하시는지 혹시 인정을 하신다면 그 이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의 대표 선수로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많은 국민들이 지목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저는 깨질 대세론이다. 아, 깨질 것이다. 네. 왜 깨질 걸로 보십니까? 이번 대선의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로의 그 대선 의미가 저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대선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지킴이는 황교안 후보다. 아, 황교안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군요. 예. 반기문 후보가 그런 역할을 했죠. 아, 지금까지 해왔죠. 그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했던 게 반기문 총장의 귀국 시점과 네. 맞아 일치하는-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면서 아주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조금 빠져요. 어떻게 보면 적대적 상생 관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를 그런 식의 그 양쪽의 진영을 대표하는 하드라이너가 나와서 이 선거를 치르는 건 안 좋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눈이 되게 막잖아요. 눈이 막다. 네, 네. 그거는 착한 분 같아요. 품성이 하다. 심성이 굉장히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칭찬을 좀 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면 네. 그 심성이 굉장히 착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추어다. 저는 대통령은 프로페셔널이 하는 거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이고 배우로 치자면 정말 자기 연기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완전히 체화된 그 이 연기자가 아니라 네. 아직은 대본을 읽는 수준의 연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지만 프로페셔널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란 이런 자리라고 봐요. 제가 한번 3, 4년, 5년 정도 해외로 떠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가족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재산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맡겨야 되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갈까? 네. 대선 후보 중에. 아니 주식 투자할 때도 진짜 프로페셔널한테 맡기는데 그렇죠. 저는 대통령은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그걸 프로페셔널이다 해야지 그걸 자칫 아마추어에서 맡기면 안 된다. 근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재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 또는 갖추고 있는 이미지 네. 이런 걸로 선택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인지 아마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했죠. 분간 안 하고 투표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의 좋은 그 인간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각 정당의 이제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가서 후보 토론이 그렇죠. 벌어질 테니까요. 그때 네. 가서 또 한번 세게 한번 논쟁을 하셨으면 근데 좋겠고요. 본선에 뭐 올라오실지 저는 확신이 안 드는데. 예, 두 분 다 올라가시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시작 전에 어느 독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정책은 물론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안보도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네. 때문에 대선 국면이 앞당겨진 것이니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대선 후보들한테 꼭 물어봐 달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 독자분의 주문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촛불 사태, 국정농단 사태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을 대통령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판단 기준은 헌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헌법 정신대로 국정을 운영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해 준 권력은 한시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이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킬 거냐?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은 시스템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헌법을 지키도록 이것을 늘 시스템으로 감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권력의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시스템이 뭘 의미하시는 것이죠? 일단은 시스템의 완비는 개헌으로 완성이 돼요. 아, 헌법을 고쳐야 된다. 예. 네. 근데 그 시스템의 완비가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있는 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의 공유를 네. 하는 스스로의 그 희생? 뭐 희생도 아니에요. 사실 해놓으면 더 좋아요.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협치형 대통령을 해서 어차피 지금 저 과반수 못 넘길 거고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연정 파트너들을 정하고 연정 파트너들에게 권력을 공유해서 그 공유된 연정 파트너들하고 같이 국정 운영하는 것 이거만큼 확실한 지금 방식이 없습니다. 기승전 연정, 기승전 협치. 네. 뭐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좋아요. 자, 굵직굵직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예. 모병제, 또 정치행정수도 이전, 또 사교육 폐지까지 어마어마한 걸 내놓으셨는데 어느 게 더 애착이 가십니까? 꼭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사교육이 제일 애착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병제를 포함한 이 저 자주국방. 자주국방.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좀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해서요. 자,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셨는데 기본 근로권, 기본 소득이 아니고 기본 근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일자리 자체가 기존 일자리 자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양쪽이 경쟁을 하는 이런 체제인데 아무리 봐도 일자리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자, 이 일자리 만들기 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일자리라는 건요. 네,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역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정치가 기승전 연정으로 네,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권력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경제도 지금 이 부가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네, 그것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적 시장 경제를 얘기해요. 네, 공유적 시장 경제 말씀하셨죠. 정치에는 연정, 경제에는 공유적 시장 경제. 이게 둘 다 권력과 부의 공유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튼튼한 안보, 자주국방 이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맞아 떨어져 줘야 이게 결과물로 일자리로 나오는 거고요. 아, 그게 다 맞물려야 일자리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 하나 갖고 되는 말씀이시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맞물릴 일자리가 나오는데 일자리는 또 결과적으로 뭘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국민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지식, 노하우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 사회의 이 공정한 사회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자체가 철학적 목표가 아니라요. 일자리 자체가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가장 훌륭한 네. 수단으로서 이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자, 출마 선언문하고 또 그동안 인터뷰, 기자회견 이런 걸 쭉 보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일자리 만들기 여러 가지 실적을 보이신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데 이 경기도는 사실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뭐 고급 인력이라고 할까요? 또 뭐 어떤 새로운 그 장소를 창업 공간으로 만들면 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 이런
수도권의 장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앙 집권하고 지방 하고의 어떤 나누기 측면에서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자,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너무 지금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너무 과장하시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종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 이전은 이러한 지방으로의 분권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특히 교육, 지방 대학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이 지방 발전의 핵심이라 그 지방 대학, 국공립 지방 대학을 어떻게 서울대학 수준으로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연결이 돼서 지역을 살리는데 그것과 함께 그 수도권의 경험이라고만 수도권의 이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공유적 시장 경제가 바로 그 답이에요. 이 공유적 시장 경제란 건 뭐냐면 공공 영역이 이 플랫폼을 깔아주는 거죠. 기업을 대신해서.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을 원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 대표적인 게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렇죠.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가장 큰 것. 거기서 땅 장사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의 이러한 이 새로운 4차 산업단지들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인프라로 다른 대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건데 저는 국가가 앞으로 각 지방에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이런 경제 플랫폼들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도 다 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맞는 산업들이 맞는, 있어요. 네. 그 산업의 그 기반 위에서 거기에 맞는 이 방향, 규모를 만들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재벌 대기업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건 뭐 재벌 정책의 어떤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경제민주화 그동안 뭐 제가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를 했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김종인 그 대표, 남경필 당시 고문이죠. 네. 대표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이렇게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냈는데 많이 변질되고 중간에 통과 못된 법들이 많은데 그 세 분이 지금 전부 다른 데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해내면 저는 경제민주화 관련돼서는 상당히 완성할 수 있다. 근데 해보니까요, 경제민주화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중소기업 이런 쪽에 어떻게 대기업의 경쟁력에 걸맞는 플랫폼을 국가가 이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깔아줄 수 이게 있느냐. 핵심이에요. 예. 플랫폼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에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하고 있는 일인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근데 그게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공유지 이론에 기반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그냥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서는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일자들이 많은데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플랫폼을 공공영역에서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협동조합인데 네. 대한민국 협동조합 왜 못 만들어요? 거시경제 관련한 질문 한두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뭐 복지, 재원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 성장률의 어떤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넘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어렵다. 예. 네. 저는 뭐
지금과 같은 뭐 2.3% 정도 하면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너무 그 연연하는 것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다 보면 그렇죠. 정부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법인세 인상은 저는 아직 남겨놓자. 남겨놓은. 실효세율을 올리자. 네. 당장은 그 올해도 한 7조 원 더 거쳤거든요. 네. 법인세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법인의 소득에 해주는 감면, 그 소득세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 법인 소득세 감면을 네.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직 정리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는 아닐 테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하면 한 3조에서 4조 더 거칠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저는 실효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그걸 저는 저 안보 증세하자는 생각이에요. 아, 네. 네, 그걸 가지고 안보를 위해서 쓰자. 자주 국방에 쓰자. 자주 국방에 쓰자.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외교 안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실은 다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네. 자, 북한 한반도 정책 구상,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압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 아니 이란 핵 문제도 뭐 생션만 가지고 제재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재와 이 협상이 병행됐는데 네. 한국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외눈박이로 왔어요. 주로 제재야만 그동안 네, 했었죠. 양쪽을 다 해야죠. 다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찬성했고요. 찬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좀 반발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보복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리더십 공백이 아쉬운 거거든요. 네. 빨리 매듭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제일 일단은 들어온 거 자체를 제일 싫어하지만 네. 그 다음에는 이거 MD 체제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들어와 놓고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핵이라고 해놓고는 북핵 뭐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계속 놔두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중국의 우려니까 이거를 참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사드 배치라는 거는 사실은 주한미군 방어용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해주면 중국이 당연히 뭐 난리를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큰 페이버를 주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이런 거니까 이거 미국이 천명해라 확실하게. 그리고 나머지 더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걸 천명했는데도 중국이 못하겠다는 건 니네들이 해결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덜컥 받아놓고 제대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 어쩔 수가 없어. 빨리 결정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사드 배치는 현실이 됐구나. 이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지금 압박하고 뭐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뭔가 여론이 바뀌고 하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도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더 압박을 하는 거죠.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당하는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있어요.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새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시간 끌면 그 반기문 총장처럼 돼요. 네, 빨리 결단해야 방금 됩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한국형 자주국방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그 모병제 얘기도 그렇고 전시장착권 문제도 그렇고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예. 제가 문제를 제기한 근본의 정책이 따로따로 돼 있지만 이 근본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막 성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인이 못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늘 국방을 이렇게 그 미국에게 의존하는 형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영원히 성인도 못 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또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이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늘 우리한테 해구산을 미국은 제공해 줄 거다. 주한미군은 영원히 우리의
하고 같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이 환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미리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많이 나가신 건 아닌가요? 아니, 저는 핵무장 준비를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제 제재도 당하고 그렇죠. 뭐 우리 경제 시스템상 지금 못 견딥니다. 예. 저는 핵무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돈 더 내, 아니면 핵무장 알아서 하든지.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미국 국민들 인식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우리 힘든데 왜 남 도와주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왜 예. 우리가 비용을 내느냐? 예.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캐치한 게 트럼프고 그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거 변화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금 대통령 하는 이런 정책으로 봐서는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더 그런 요구들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하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준비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 비용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도 그렇고 핵우산도 스스로 해라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지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뭘 해야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작계가 있잖아요. 작계. 우리도 작계 같은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은 필요하다. 작전 계획, 핵무장 뭐 이런 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당장 뭘 핵무장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뭐 그런 가치에는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하는데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 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핵이 해결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일본하고 당장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사자는 이 문제는 할머니들이에요. 네. 할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제가 그 나눔의 집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 자주 뵈러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우리는 그냥 아베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빙빙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부러진 사과. 이것을 받아내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면 저는 나머지 문제는 할머니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죠.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설득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게 대통령의 외교력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진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이해를, 저는 일본 아베 총리나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그 정도의 외교력이 진짜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는 거죠. 그냥 누구 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일단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개헌이 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하긴 거죠? 해야죠. 네.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되고요. 대선 때 각자 약속을 합시다. 네. 대통령 후보끼리.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근데 저 하면 개헌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믿지도 않아요. 사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헌 플랜. 저 같은 경우는 협치형 대통령제로 네. 대통령 되면 내각을 연정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그리고 빠르면 2018년 국민들이 보시고 좋다. 그럼 그거를 제도화하는 게 개헌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빨리 이루어지면 2018년 아니면 2020년 하여튼 그 정치적 선거 타이밍 때 국민 투표 붙여서 개헌을
완성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인사권이죠. 인사권이요? 인사권 중요하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일단 비서실 자체를 거의 없애는 게 좋겠다. 청와대 비서실이요? 네. 네. 그냥 거기는 그 저기를 하는 거죠. 의전, 의전 비서실. 의전과 경호. 네, 경호실은 따로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런 것과 함께 모든 거의 결정권을 내각에다 주는 겁니다. 네. 그냥 인사권을 주죠. 그리고 예산권을 국회와 나누죠. 이러면 대통령 권한, 행정부의 권한은 상당히 그 분산됩니다. 그럼 대통령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지사 하는데요. 너무 편해요. 그 인사권이요. 대통령 지금 아마 인사 취임해서 아직도 인사 못한 자리 많을걸요. 그걸 비어 있죠. 사적으로 가져와서 자기네들 사람들 시키려다 보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엄청 아까울 거예요, 남주기가. 근데 다 임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탁탁탁탁 나누면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리고 권력이 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해보신 분이라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기본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번 국회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선거제도라도 좀 바꿔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사실 개헌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제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죠.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복합선거구제도 돼요. 소, 중, 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지방 분권과 관련한 정책 구상 이것도 이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 정부로 좀 대폭 이양을 한다면 뭐 어떤 부문을 넘길 수 있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딱 예산권과 저 인사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인사를 이게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직 여기에 다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 이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시군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지금 이양하고 있거든요. 네, 도 입장에서. 경기도의 권한을 시군에게. 네, 기초자치단체로 해보니까요. 네. 제가 가보니까 우리는 중앙에다가 막 이러는데 또 기초단체에서는 도에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지금 쭉 풀어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뭐 대연정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남경필 지사님도 기승전 연정, 기승전 협치 정치에서는 이제 그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정권을 잡아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고 이 책임 정치 원리하고 이 연정 협치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냥 독일 정치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 정치는 연정을 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정권 교체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매 눈으로 보십니다. 이 정책과 관련돼서 이 어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상당히 연정은 하지만 공이 크다. 또는 현 정부가 연정을 하지만 잘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독일은 정권 교체가 안 돼야 되는데 늘 그렇죠. 연정하니까. 네. 근데 정권 교체가 계속 되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연정을 하더라도 다 지켜본다. 그걸 평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그걸 평가해서 책임질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질문을 그렇게 쉽게 드린 것은 아닌데 질문보다는 이제 답변이 훨씬 짧고 구체적이고 쉽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그 기자를 하면서 훈련되신 게 또 어떤 그 정치를 하면서도 좀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한겨레신문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지만 프로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감입니다. 아직은 대통령 하면 잘할까? 감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다 한 통속 아니었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평가해서 새로운 정치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로 돼서 힘을 합해서 좋은 정치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